전라도 해남의 외곽, 작은 포구가 있는 녹동 갯마을에는 정진아라는 예쁘고 단정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 장에 나가면 늘 고운 인사로 이웃을 맞고 홀로 된 삶을 근검절약하며 살아가는 덕분에 고을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조촐한 초가였는데 낮에는 바닷가에 미역도 따고 집 앞 텃밭도 가꾸고 밤이면 바느질과 장날 내다팔 술도 빚어가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초승달도 구름에 가려지고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음산한 밤, 이상철이라는 사내가 정진아의 집 주위를 서성이며 살피더니 담을 넘어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그녀의 미모를 동경해 왔었고 몰래 보쌈은 못하더라도 풋사랑 한번 해볼까 하는 궁리를 해오다가 급히 동 좀 빌려달라며 접근하여 진아에게 금전을 빌리려다 거절당한 뒤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인적이 드문 밤, 이상철은 검은 복면을 하고 진아의 담장을 몰래 넘어 들어갔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정진아가 인기척을 느끼자 얼른 일어나 누구요? 하고 물었지만 사내는 갑자기 달려들어 그녀를 거칠게 밀어 잡아뜨리고 그동안 자신이 품어왔던 음심을 풀어 강제로 욕구를 채운 후 금고와 보자기를 뒤졌고 얼떨결에 폭행을 다녀 어안이 벙벙한 그녀를 위협해 숨겨둔 돈과 폐물을 강제로 빼앗고 그녀를 세게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겁에 질린 정진아는 크게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했고 사내는 급히 도망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아도 그녀의 집은 고요했고 이를 이상히 여긴 이웃집 아낙 김매화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행님, 안에 계신겨? 대답이 없자 문을 열어본 그녀는 방 한가운데서 쓰러져 멍한 눈으로 누운 채 있는 정진아와 흐트러진 살림살이를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바닥에는 흩어진 동전과 깨진 찻잔, 뒤엎인 반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김매화는 급히 관하로 달려가 유언백 원님에게 알렸습니다. 원님은 포교 정성규와 형방 이백준을 데리고 현장으로 와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방 안과 마당에는 진흙 섞인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금고가 강제로 열려 있었습니다. 며칠을 탐문 수사하던 끝에 마침 이웃집 담장 너머 구석진 곳에서 정진아의 은장식 몇 점과 그녀의 머리 옥비녀, 나들이용 비단 옷자락이 어설프게 땅속에 묻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님은 이것들을 범행의 증거로 확보하고 이웃집 주인 박동학을 곧장 포박했습니다. 박동학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원님은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문과 취조가 거듭되며 며칠이 지나자 그의 신체는 심하게 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동학에게는 상호와 상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평소 아버지의 어른됨됨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던 터라 아버지의 결백을 굳게 믿고 진범을 찾기 위해 고을 곳곳을 뒤졌다. 그러나 단서가 없어 답답해하던 중 동네 미주와 고주알, 잡동사니 일들과 사건들을 구석구석 다 알고 다니는 수다쟁이 노파 서춘심을 만났는데 그녀가 귀뜸했다. 이웃마을 동산 언덕 너머에 구척이라는 도사가 있는데 무척 신통하다더군. 두 아들은 복채와 노자를 마련해 말을 몰아 신비의 도사를 찾아갔다. 사정을 들은 구척이는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점을 치겠다며 돌려보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영웅문에 나오는 구척이처럼 도포차림으로 몸을 깨끗이 씻고 향을 피운 뒤 점괘를 내렸다. 이곳에서 서남쪽 길로 40리를 가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이 나올 걸세. 거기서 다시 오른쪽 길로 5리쯤 더 가면 그 끝에 산밭 아래 허름한 초가집이 있을 터. 낮에는 숨어 있다가 해가 지면 울타리 뒤에서 잠복하고 있다 보면 반드시 알만한 일이 생길 것이네. 두 아들 상호와 상주는 집에도 들으지 않고 곧장 달려가 산밭 아래 초가집 정자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저녁이 되자 정자나무에 살짝 올라가 울타리 너머로 집안을 살피니
사내 이상철이 화롯가에 앉아 가죽신을 삶고 있었고 아내 하는실은 다듬질을 하고 있었다. 한참 귀를 기울이자 남자가 중얼거렸다. 마누라,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어. 박동학이 고문을 견디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군. 내가 훔친 돈과 폐물도 감쪽같이 숨겨놨다네. 이상철의 아내는 남편의 그런 말을 들으며 당신이 왜 이렇게 포악하게 변했는지 하늘도 무심하네요.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욕심도 사심도 없이 늘 성실하고 착하기만 해서 당신과 혼례를 올렸는데 당신은 너무도 많이 변했고 요즘 들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노름방과 기생집도 자주 가 가죽신 만들어 판 돈을 모두 써버리고 돈이 떨어지니까 그런 못된 짓까지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우리의 인연도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하며 이상철의 아내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상호, 상주는 이들의 대화를 듣다가 곧바로 울타리를 넘어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상철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 항상 자신이 포졸에게 들켜 쫓기면 비상용으로 사용하려고 위급할 때 바로 손에 쥘 수 있도록 칼을 벽에 기대어 놓았었다. 이상철은 잽싸게 칼을 잡아 휘둘러 방심한 채 달려드는 상준의 팔을 베었다. 이상철은 형제와 격투를 벌였고 두 사람이 함께 협공하여 달려들자 끝내는 힘이 달려 그대로 제압당했다. 상호, 상준, 두 형제는 이상철을 결박해 말을 몰아 관아로 향했다. 그런데 도중에 이상철이 밧줄을 약간 느슨해진 틈을 타서 포박을 풀고 도망치려고 강으로 몸을 던졌다. 박상우, 박상준 형제가 재빨리 강둑을 쫓아 내려가 밧줄을 던져 겨우 그를 다시 붙잡았다. 이번에는 더욱 꽁꽁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갔고 이때 관가까지 따라온 이상철의 아내 하는실까지 함께 신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이상철이 고문기술자 유원백 원님의 지독한 고문 앞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가죽을 다루는 갑바치, 가죽장이었는데 아내가 있었음에도 워낙 음욕이 강한 자라 정진아의 빼어난 몸매를 노렸고 그녀가 자신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았으며 증거를 박동학에게 덮어씌운 것이었다. 이상철의 아내는 남편이 말한 내용 그대로를 원님에게 사실이라고 실토했고 정진아도 증인으로 나와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유원백 원님은 억울한 박동학을 바로 석방하고 그에게 원님의 채통도 잊은 채 미안하다고 크게 고개까지 숙여가며 100배 사죄했다. 그에 반하여 진범 이상철을 엄벌에 철해 곤장 100대를 명령하니 이상철은 100대를 다 맞기도 전에 숨이 끊어져 버렸다. 석방된 아버지를 부축하며 두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제 억울함이 풀리셨습니다. 박동학은 두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박동학과 상호, 상주는 제너머 동구박 이웃마을 구척이도사를 찾아갔다. 이번 사건 실마리에 힌트를 준 정본인 신비한 도사. 그는 거기에 없었고 그가 살던 오두막집도 감쪽같이 없어졌다. 구척이는 진짜로 도사였나 보다. 하긴 도사는 구름같이 나타나 바람같이 사라진다 하지 않았던가. 구척이를 만나면 영옥문으로 가세요. 이후 고을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성급한 판단과 고문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가를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정진아는 마을 사람들의 위로 속에 심신을 회복해 다시 삶을 이어갔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상철의 아내 하는실과는 이번 일이 인연이 되어 서로의 인생 처지를 동병상련하여 서로를 위로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 친자매처럼 의자매를 맺고 두 살림을 합쳐 한 집에서 늙을 때까지 서로를 위로, 의지하며 살았으며 억울한 누명을 썼던 박동학과 두 아들은 정의를 세운 이들로 칭송받았다 한다.